으로 해서 그 작품에서도 여자와 여자가 만나고 미스홍당무 너무 잘 아시지만 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비밀은 없다까지 오는데 이 여자들이 언제나 왕따이거나 사회적인 자본이 거의 주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대부분 비호감인 거죠. 그리고 제가 재미있었던 건 사실은 그러니까 비밀은 없다는 미호과 민진이라는 두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 민지는 세상을 떠났으나 연홍과 미혹이 만나는 또 이야기, 또 여자 둘이 만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호감인 여자들이 서로를 알아봄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이야기들에 계속 매혹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성연대에 대한 뭐 한타지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 이미지에 매혹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호과 민진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다. 왜냐면 잘돼가 무엇이든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둘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손을 잡고 버스에서 이렇게 기대는 걸로 끝나는데 우정이 싹 트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갈등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스 홍당무는 우정으로 끝나죠. 여러 함의들이 있지만 하지만 비밀은 없대요 뭐 완전히 로맨스가 되거든요. 진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야기는 어떻게 꾸미셨고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상상하게 되셨는지.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었어요. 오디션이라는 단편은 남자가 주인공이었고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런 작품도 있었고 소녀 두 명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너무 오랫동안 쓰니까는 저도 막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소녀 둘이 똑같은 옷을 입은 소녀 둘이 데칼코마니와 같은 이미지로 겹쳐지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미지를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주세요. 예, 그랬어요. 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은 제가 저를 막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건데요. 열심히 해석하는. 그럼 약간 막 제 해석이 들어간 어려워짐을 걷어내고 그러면 꼭 여성 둘이 나오는 게 감독님 앞에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감독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 아니면 이것이 서명이다 하는 게 있나요? 그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는 인물들은 조금 이제 결핍이 있죠. 근데 사실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핍이 있거든요. 캐릭터는 결핍이 있는 데서 출발을 하는데 제 영화는 좀 결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보통은 어떤 인물이 소개될 때 결핍이 있을 경우에 이 인물이 왜 이런 결핍을 가지게 됐는지를 초반에 조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입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 보여주는데 제 영화는 그런 것은 하지 않죠. 그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이 사람이 이런 결핍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줘서 동정심을 사고 싶지 않은 그냥 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반에 동정심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물이 마지막에 딱 끝날 말미에 가게 됐을 때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제가 좀 좋아하는 제 인물의 소개 방식인 것 같아요. 예. 인물이 이런 결핍을 가지게 된 전사를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일은 없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홍 같은 캐릭터는 사실은 전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연홍의 전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런 연홍이라는 캐릭터까지 오게 됐을까요? 연홍의 전사도 막 영화에서 보여주진 않죠. 그냥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나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친구랑 말할 때 이런 식의 그냥 잠깐 소개만 될 뿐인데 연홍이가 지금의 상황하고 어울리지 않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힌트식으로 조금씩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가수가 되고 싶은 여자였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영부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가 사실은 가수가 꾼이었다라는 것은 조금 언뜻 보면 좀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속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기를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표를 얻고 싶고 이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지금의 모습하고 다른 어떤 이면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제 그 목표였죠. 예. 갑자기 연홍 캐릭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이 영화는 엄청나게 디테일에 강한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며 트위터에서 한 분이 연홍이 전라도 사람임을 보여주는 장치 중에 하나로 순대 옆에 초고추장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디테일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건 꼭 관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디테일 있으세요? 네, 저 순대 옆에 초고추장은 정말 사실은 그걸 클로즈업을 찍었어요. 노골적으로 클로즈업을 찍었는데 네, 순대 비주얼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힌트로 찾아내는 재미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뭐 많이 찾아주시던데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꽃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한 적은 있기는 한데 꽃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숨겨놓은 이미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실제로 만나는 장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치만 엄마하고 딸하고의 감정이 영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계속 박아주면서 이 둘을 연결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꽃 이미지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나이 또래의 엄마들은 딸을 자기 취향으로 방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꽃무늬 소파도 놔두고 그다음에 그 딸 책상에 화병에 꽃도 꽂혀져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시들어지는 것이 이제 아마 발견 나중에 하시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꽃이 시든다든지 그리고 엄마의 차에 그 빨간색 꽃 장식이 흔들리는 게 있다든지 그리고 딸이 맨 처음에 좋아하는 조은페이의 와일드 로즈 힐이라는 노래 그것도 꽃이 제목인 것이고 그리고 이 딸이 사랑하는 친구와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도 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이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려고 애를 썼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생각나시면 얘기해 네. 주시고 안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돌려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평론가로서 와 있다기보다는 트위터를 미친 듯이 한 알파고가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일주일 만에 막 사라지면서 너무 저도 패닉에 빠져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여유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많이 볼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검색을 시작하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위안을 받다 보니 아마 오늘 질문들도 약간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혼성 장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연홍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연홍을 중심으로 쭉 밀고 가는 스릴러 축이 있고 민진과 미옥의 로맨스로 흘러가는 멜로드라마의 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섞여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름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스릴러로 보면 스릴러 자체도 엄청 꼼꼼하게 짜여진 서사이고요. 근데 이거를 듀나가 정말 귀신같이 잘 분석한 건 정말로 뛰어난 스릴러인데 그 스릴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본 익숙한 스릴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남성들이 서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서사의 중심에 있는 젠더가 여성으로 바뀌는 순간 어색해 보이고 실제로 이상한 영화인 것 같고 못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못 만든 것처럼 보이게 되는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지만 정말 잘 짜여진 스릴러이고 멜로드라마 같은 경우도 정말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처럼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런 말씀을 꼭 너무 드리고 싶었고요, 덕후로서.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야기를 또 연홍의 축으로 잠깐 옮겨서 보자면 이게 저는 한국의 모성 복수극 중에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때까지 한국 영화에는 없었던 어머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모성 복수극이 시작되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늘 언제나 엄마가 뭐 남자랑 노래방에 갔다든지 아니면 남자랑 섹스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이에 아이가 납치가 돼요. 그래서 엄청난 죄책감과 어머니로서의 실패를 안고 복수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복수 과정에서 엄마들 미쳐버리거든요. 나중에 광기에 사로잡혀서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제도와 법이 엄마를 대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되게 여성 편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그 복수를 하려고 남자의 고환을 잘라버린다든지 차로 뭉개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죽음의 복수를 선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영화가 끝나면 어머니에겐 성장이라는 게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 복수는 어머니의 몰락이자 사람으로서의 몰락이고 여성으로서의 몰락으로 영화가 끝나버리는데 저는 비밀은 없다에서 놀라운 지점은 실제로 이 복수극이라고 한 복수의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연홍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의 죽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들을 돌파해가는 얘기이지 않은가. 그래서 힐러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여성이 그 힐러리가 되는 꿈이라는 것이 가진 여성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힐러리는 이제 힐러리가 되는 꿈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지만 연홍에겐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성복수극이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제 동료 중에 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심혜경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기 탐구 복수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성복수가 아니라 자기 탐구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민진의 죽음, 그러니까 연홍 스토리로만 보자면 민진의 죽음이라는 건 여성이 자기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하나의 문턱을 넘는 과정이기도 했고 이 얘기는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제 민진을 문턱으로 미옥과 다시 만나는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 연홍이라는 캐릭터를 짤 때도 굉장히 풍부한 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셨고 연홍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건지 그리고 모성복수기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탐구 복수극이라는 얘기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모성애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모성애, 그러니까는 어떤 좀 더 대의적인 모성애를 성취한다는 것에서는 저는 그게 큰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모성보다는 자기 탐구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딸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곧 그것과 반주된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도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따로 떼어놔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딸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자기를 또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공간을 부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은 곧 또 자기 파괴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딱 그 방향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홍이가 미호기하고 만나는 순간에 저는 저는 그것도 어떤 판타지를 거기서 가지고 있었냐면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헛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민진이가 미호기한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었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민진이는 죽었지만 그 죽은 아이의 마음이 엄마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판타지를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속으로는 좀 감동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영화가 여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큰 것 같진 않고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로리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글로리아 영화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되게 멋있고 재밌어요. 그거는 보는 사람들 중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영화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 일단 여자가 주인공이라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글로리아나 친절한 금자씨도 그렇고 글로리아도 그렇고 여자들이 주인공일 경우에 좀 멋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예쁘거나 멋있다는 걸 아는 캐릭터도 있고 본인이 알지 않더라도 왕년에 그랬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관객이 볼 때 멋있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밀은 없다나 밑송당무나 여자들이 좀 간지 있어 보이거나 좀 멋있게 보이거나 이런 순간은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붕괴되고 이러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매혹, 그 캐릭터의 어떤 것에 매혹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예.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왜 그런 매혹적인 여성을 그리지 않고 제가 비호감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되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호감인 여성들을 계속 그리시는 거가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그리게 되시는 이유가 저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저는 사실 예를 들면 글로리아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시나리오 쓸 때 글로리아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다른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인물들의 제가 매력을 느끼는데 막상 제가 이야기를 만들 때는 또 제가 감정이 이입이 된다든지 뭔가 동의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감정이 좀 연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어떤 것,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좀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에서 어떤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은 손예진이라는 정말 존예라고 표현하나요? 엄청나게 근사하고 연기도 저는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배우가 가장 빛났던 작품은 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손예진이란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호감이고 아니면 어느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 하셨던데 금자는 자기가 예쁜 걸 잘 아는 사람이지만 연홍은 자기가 예쁜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캐릭터를 표현할 때 사람으로 손예진이라는 배우를 선택하신 이유 혹은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연기 연출할 때 어려웠던 점 혹은 어떻게 그녀를 뛰어나게 해냈는가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볼까요? 예진 씨를 제가 아내가 결혼했단가? 아내가 결혼했다. 또 아내가 결혼. 맞아요. 아내가 돌아왔다? 아내가 결혼했다 맞지? 네, 아내가 결혼했다. 거기서도 좀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연애의 정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싹한 연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청순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도발적인데 약간 백치미도 있으면서 그게 섹시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좀 이런 유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진 씨가 정말 마음껏 다 보여줬고 저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매료됐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정말 안티가 없는 그런 배우였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 받고 싶었죠. 안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더 보고 싶었어요. 네. 캐스팅 1순위가 손예진 씨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의 여배우들을 오고 가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예진 씨를 계속 하고 싶어 했었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캐스팅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뭐 1순위로 하면 딱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서로 또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조율도 해야 되고 서로 맞는 사람 찾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예지 씨를 원했었죠. 그리고 좀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렇게 영화에서나 이런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제가 몇 번 한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많이 나눠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말을 할 때나 이런 제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 굉장히 센스가 좀 고급 센스예요. 예, 근데 그런 센스가 아직까지 영화에서는 많이는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무궁무진한 앞으로도 정말 너무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영화를 처음 딱 보고 나왔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손예진한테서 저런 얼굴을 뽑아낼 수 있는 감독이라면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 다 어느 영화를 훑어도 이 영화에서의 손예진 얼굴 같은 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얼굴들을 어떻게 뽑아내실 수 있었는지 그게 손예진의 얼굴을 보고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이미지가 있으셨던 건지. 캐스팅할 때 지금 영화에서처럼 이미지가 나올 거라고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막연한 느낌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크랭크인 하기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죠. 이거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좀 책임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 시작이 예진 씨의 얼굴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래 영화는 그 얼굴로 시작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 그 얼굴을 넣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은 형사를 만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형사 만나서 호선이 그래서 노지순이 뽑을 거죠. 이러는 것도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럼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럼 자기는 누구야? 막 이러는 것도 그런 호흡과 그런 대사 호흡과 그런 표정의 그 부조화를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 싶어요. 네. 저는 정말 좋은 배우의 조건 중에 하나는 호흡과 간극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네. 유머 감각이랑 연결되어 네,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뭐랄까 프레임에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고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어떤 영화가 이렇게 독특한 아우라를 만들게 되는 데에는 감독과 배우와 여러 스태프들이 엄청난 케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럼 김주혁 씨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비밀은 없다가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되면서 김주혁 씨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안에서 저 정도 비중이 되는 굉장히 기분 나쁜 역할을 남자 배우가 저 김주혁 정도 원탑할 수 있는 배우가 기꺼이 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누가 했는데 그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적당한 연기와 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정우 씨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하정우 씨가 이 영화에 왔다면 아가씨처럼 됐겠지? 뭐 이런 생각을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아가씨이긴 하지만 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네. 그래서 뭐 김주혁 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영화의 모든 배우들한테 다 고맙지만 전 특히 주혁 씨한테 너무 고마워요. 이 역할은 남자 배우들이 쉽게 한다고 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배우 역할은 막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김종찬은 감정을 숨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이중성이 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이 인물이 초반에 약간 이 인물이 너무 이렇게 범인인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게 쉽게 눈치채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는데 사실은 총선 15일간에 벌어진 딸이 사라졌다. 정치인 부인은 딸을 찾는다. 범인이 남편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얘기하면 다 그래요. 남편이 범인이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걸 맞춰야 될까? 그리고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한데 그런데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범인인 것이 밝혀졌을 때 그동안에 이 남자가 한 행동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까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혁 씨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네. 끝까지 참을성 있게 감독을 배려해줬던 배우죠. 혹시 다른 후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혁 씨였어요. 네. 근데 방금 좀 뭐 돌아왔죠. 운 좋은 작업을 하셨네요. 네, 저는 저 캐스팅이 정말 되게 행운아였어요. 행운아. 행운이 있었어요. 예, 행운이 있었어요, 진짜. 이제 김주혁 씨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영화의 남성 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비판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자들 세계가 너무 말하자면 얄팍하게 그려졌고 그게 이 영화의 단점이면서 그래서 관객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평가도 사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업하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영화가 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딱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주시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신의 21 인터뷰할 때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자 이야기가 더 강했으면은 그러면 아이들의 이야기도 더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로서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하고 또 느끼고 뭐 이러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살아가면서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제가 지켜보는 사회현상들, 그것들이 저한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감정을 끌어내는가가 또 그 다음 작품에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내가 10년 뒤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안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밀은 없다 만들 때는 그때의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르게 만들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흥행이 더 된다 안 된다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평론가이자 팬으로서 말씀드리면 아주 적당한 포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감독들이 그렇게 욕심을 냈다 보면 영화가 2시간 반씩 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남성 서사 안에서 정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홍이 복수를 할 때 그 남성을 죽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그가 속한 세계의 질서를 다 부셔버리는 것. 자, 어디 한번 끝까지 살아봐라 얘기하고 돌아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연홍이 이렇게 차를 몰고 출발했을 때 업로드 끝이 아니었잖아요. 저러고 죽이나? 그랬는데 차가 확 피해가는 장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친구들 셋이 보러 왔는데 여자 셋이서 그 장면에 만세를 불렀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또 사실 모성복수극의 계보 안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 연홍이 미친년이 미친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사실은 미옥이 예. 김종찬을 차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연홍을 만나는 거다. 그거까지 다 찍으셨는데 영화에서 드러내셨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왜 죽이겠다고 하셨고 왜 드러내겠다고 하셨는지. 일단은 연홍이가 종찬한테 마지막에 어떻게 복수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연홍이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연홍에게 뭔가 이 여자가 살아갈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손에 피까지 묻히면서 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좀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 여자가 초중반에는 좀 멍청하기도 하고 좀 엉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딸의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엄마였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저는 이제 저 혼자 설정을 하기를, 이 여자는 장례식장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는 순간부터 똑똑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그런 제도권에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의 본성이 나고, 그러면서 비로소 똑똑해진다라고 저는 이제 의미부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종국에 선택하는 방식은 좀 현명해서 본인을 위한, 그러니까는 물론 뭐 어떤 선택이 얼마나 본인을 위한 거겠냐마는 복수를 일단은 복수심을 가지고 있게 된 이상, 근데 좀 더 효과적이고 잔인하면서도 제일 괜찮은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적어도 손에 핀을 묻히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방법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홍이 이제 그래서 차로 이렇게 가는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약간 비껴나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미옥이가 남자를 이제 3번 민 다음에 한 번 더 밀고 가는 걸 전 좋아해요. 네, 그게 미옥이의 성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번 쳤는데 민진이 엄마한테는 3번 쳤어요라고 해놓고 사실 4번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깔 쫙 부리면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건데, 그래서 똑같은 앵글로 연홍이도 이제 가는데 비껴서 가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혼자서 그런 거 다 의미부여하면서 찍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고, 그 다음에 미옥이가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홍이가 종찬을 죽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미옥이가 종찬을 죽이는 것은 시놉시스 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제가 동력을 얻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찍은 소스를 가지고 최대한 친절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원래 시나리오는 연홍의 스토리와 미옥의 스토리가 조금 더 밸런스가 비슷했어요. 동등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지금의 영화는 연홍이가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풀어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홍은 연홍대로 가고 있고, 미옥이는 미옥의 스토리대로 연홍은 모르는 관객에게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행으로 달리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옥이가 종찬을 죽이는 게 임팩트 있고, 그리고 뭔가 이 둘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완성되는 아주 슬픈 엔딩이었는데, 이게 관객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연홍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후에 감정이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객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엔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주변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적은 예산으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영화가 끝났을 때에 울리는 정서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방법이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뺐죠. 근데 그것을 빼고 사실은 뭐 해외 버전으로 만들 때는 그것을 죽이는 버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영화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죽이는 건데 궁금하시죠? 되게 멋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게다가 하늘이 도와줬거든요, 그날. 그래가지고 오기가 연옥이 딱 가고 나서 종찬이 이렇게 누웠다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빵 하면서 빵 쳐요. 그러면서 3번 빵 치는 거를 이렇게 익스트림 롱쇼트로 찍는데 그때 해가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스태프들은 미친 거죠. 막 해 뜨기 전에 다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잠깐만. 해 뜨는 이 순간 그림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막 해 뜨기 직전에 막 저멀리 해가 뜨는데 빵! 치면서 경적 소리 쫙 퍼지는 그런 엔딩이에요. 감독님 감독판을 기대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제작사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영화가 전 기대했거든요. 흥행이 좀 되면 감독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흥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작품 잘 만들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소스는 제발 간직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혹은 DVD 서플먼트 이런 걸 좀 네, 기대를 그럼 해볼까 참 싶은데 좋겠죠. 이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저 또 인터뷰 내용이 떠오른 것이 있는데 그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업하셨던 데에 큰 동력, 그러니까 모티브처럼 떨어진 어떤 것이 세월호 그 분향소 가셨을 때 친구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내가 복수해줄게 라고 붙여놓은 것이 사실은 영화에 되게 중요한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걸 봤는데 네. 그게 미옥이 김종찬을 복수하는 그 이미지가 감독님에게 또 지금 힘이었다고 얘기하셔서 혹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힘인가 싶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세월호랑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개봉하고 종영할 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제가 제 의도와는 다르게 뭐 얄팍하게 해석이 될까봐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쓸 당시 그러니까 제가 분향소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엔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묘기가 종찬을 죽인 엔딩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분향소를 가서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좀 확실한 제 이유를 찾았죠. 이 엔딩이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그때 찾았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때 분향소에서 그 포스트잇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뭐 내가 복수해 줄게 화이팅 느낌표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은 막 뭐 우리가 잘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복수해줄게 화이팅 이게 뭔가 막 갑자기 불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시나리오에 썼고 그걸 그대로 찍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것에 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제가 또 줬던 거고 그리고 지금 또 떠올랐는데 또 하나 종찬 캐릭터가 이거는 이제 저는 종찬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는 애정이 컸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 안에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인 영화의 엔딩은 이 남자에게 가장 끔찍한 엔딩인데 제가 원래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종찬이 그러니까 미호기가 종찬을 빵빵 치면서 죽어가는 종찬이 민진이를 보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민진이를 보는데 민진이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붕 날아오르면서 아빠를 보면서 웃는 얼굴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진이는 그 정도 상황이 이제 이렇게 진전됐을 때 죽은 민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빠가 밉지만 이렇게 된 이 마당에 아빠가 살아서 그렇게 고통당하기를 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진이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아빠가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호기가 비극적인 사랑이 이렇게 완성되고 민진이의 뜻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여버리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죽었으면 속 시원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늘 하는 농담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의 성추문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 아마 김종찬은 좀비처럼 되살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혼의 선택은 정말로 뛰어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 제가 아까 트위터 알파고라 그랬잖아요. 트위터에서 봤었던 되게 인상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비밀은 없다면 마지막에 이제 김종찬이 여보나 노재순 이겼어 라고 하는 말과 아가씨의 마지막에 하정우가 자지는 지키고 죽어서 다행이야가 사실은 정말 똑같은 말이다 라고 어떤 트위터 트친 분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한국 영화의 아빠들 다 이 상태구나 그러니까 아빠뽕 영화가 되게 인기잖아요. 전부 다 이제 아빠들이 지켜주지 못하면서 미안해 정서가 이제 부산행까지 오는 건데 하지만 그 아빠들은 멋이 중한지 모르고 결국 감독님 영화에서의 아빠도 멋이 중한지 모르고 딸을 실제로 죽이기까지 한 그런 아빠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아빠 재현에 어떻게 엄마 재현은 확실히 다른데 아빠 재현은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빠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저는 종찬이 자기가 딸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한테 변명하지 않는 것을 좋아했어요. 후반에서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제작진들이 남편이 왜 변명하지 않느냐, 여보 내가 알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ADR로 따기도 했는데 최소한 이 아빠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죄값을 받겠다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 남자가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의 멋진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의 아빠는 그런 아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플로어의 마이크를 넘겨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정도 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진과 미옥의 로맨스 얘기는 충분히 오늘 못하기는 했는데 그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의 축이고 이게 이제 감독님 작품에 관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두 여성의 관계에 사실 집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관계에서 배제되는 다른 여자들에 대한 재현은 사실 좀 질문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이 영화에서는 손소라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미송강무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들을 괴롭히는 얄미운 캐릭터여서 황우스레가 연기에다 예쁜 선생님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을 불편하게 하고 주인공을 미워하는 그 얄미운 여선생이란 캐릭터는 도대체 뭔지 왜 자꾸 여선생인지 심지어 그 비밀은 없다 시작이 여교사라는 시나리오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목도 여교사인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지.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기분 나빠하신대요. 정말 막 미송당무 때도 질문하는데 어느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굉장히 속상해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왜 선생님을 이렇게 만드냐고 되게 속상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교사라는 제목의 그 시나리오도 사실은 제목이랑 영화랑 그 시나리오랑 제목이 안 어울려요. 왜냐면은 그 시나리오 때도 주인공은 연홍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교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왜 제목이 여교사냐고 다들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냥 여교사라는 제목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었고 왜 그럴까요? 그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역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고질적이고 되게 이상한 시스템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해할 수 없는데 반복되고 고쳐지기 힘들 거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많은 일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빚어내는 끔찍한 사건들,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옛날부터 문제였는데 너무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거 왜 안 되지라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학교가 등장하는 것 분명히 그것이 원인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사가 자꾸 제 이야기에서 희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교사라는 제목을 왜 좋아하냐면은 섹시하잖아요. 근데 전 선생님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되게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지금까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영어학교 말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뭘 따야 된대요. 근데 그거 뭐지? 뭔가를 따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따야 된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놓쳐서 선생님이 못 됐어요. 교직 이수. 예, 뭐 그런 거요. 예, 예. 제가 그때 그걸 땄으면 선생님이 됐을 테고 이렇게 선생님이 희생이 되는 영화는 안 나왔을 텐데. 예, 그래요. 네, 저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경미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음악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독립영화 찍는 감독이랑 얘기하다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키무키 만만수를 자기 영화에 너무 출연하고 시키고 싶어서 섭외를 했으나 거절을 당했었대요. 근데 비밀은 없다를 보러 갔더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음악과 이런 게 나와서 약간 셈이 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무키무키 만만수라는 그룹 밴드와 작업하신 이유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음악을,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음악하는 사람으로 설정한 이유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인디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상업 영화에 녹여내는 이 패기는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사실을 알면서도 둘이 이것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노래, 음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영화적으로 표현하기에 좀 더 뭔가를 표현할 기회가 많으니까,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다른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음악을 하는 애들이라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때는 락을 하는 걸로 썼었는데 이상하게 락을 하려고 이것저것 이미지도 찾고 레퍼런스를 찾았는데 영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무키무키 만만수의 공연을 본 순간 그냥 제 가슴속에 들어왔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키무키 만만수를 섭외하자라고 연출부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무키 씨를 만났는데, 무키 씨가 우연히도 그 장윤규 음악 감독하고 아는 사이였고 콜라보로 작업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님의 단편의 연출부도 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영화학교의 후배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송당무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코드가 원래 통했었는데 좀 다행히도 그때 만나서 무키무키 만만수를 본 순간 이 무키무키 만만수를 벤치마킹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인디 감성이고 어떠고 저쩌고 무슨 얘기를 들을 거야라는 모든 걱정을 다 잊게 할 정도로 이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영화 보고 음악이 너무 이상해서 짜증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우리에게는 사실 이보다 더 절묘하게 잘 맞는 음악이 없게 다가오지만 뭐 어떤 대중 감성에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아마 이 영화가 되게 괴이하게 느껴진 이유에 어떤 부분은 음악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작사 직접 다 하셨다면서요? 노래가 세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은 제가 작사하고요. 두 곡은 같이 시나리오 작업한 친구가 작사했어요. 제가 작사할 때 제가 이러한 톤의 이런 상황으로 작사를 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작사를 해서 줬죠. 저 앨범이 곧 발매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OST가 나오기로 했는데 원래는 지금 8월이죠. 7월 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8월 달에는 나오게 하려고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불려온 이유가 있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플로어로 마이크 넘겨서 질문 좀 받아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